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침을 먹고 정기현이하고 산책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너무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그냥 아주 푹 잤습니다. 꿀잠을 잤네요. 단잠을 한숨 자고 이제 뒤늦게 좀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조금 늦게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진도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필경사 바틀비 오디오북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강복이 의식의 기원 되어 있습니다. 니콜라스 험플리 글, 조세형 옹김, 이음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니콜라스 험플리는 이론 심리학자로 현재 런던 정경대학의 심리학 명예교수이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심리학과 생리학을 공부했으며 캠브리지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좀 소개시켜. 목차는 별거 없습니다. 차례 1, 2, 3, 4, 5, 6, 7장 해서 끝나요. 이게 빨강을 본다는 게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진화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고 해요. 빨강을 본다는 게. 빨강이라는 표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만큼 많은데, 빨강은 몸을 못 보는 동물도 많습니다. 여기 우리 정견이 경 같은 경우도 빨강을 못 보죠. 개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강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 험플리라는 이분이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런던 정경대학교 심리학 명예교수이며 인간지능과 의식의 진화 연구로 잘 알려진 이론 심리학자 니콜라스 험플리는 이 책에서 빨강을 보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의식은 어떻게 진화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새롭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다가간다. 이를 통해 감각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무엇임을 시사하며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었던 의식의 기원에 대해 대담하고 독창적인 설명을 이끌어낸다. 이분의 책을 한 권 또 제가 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조만간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필경사 바틀리, 어제 필경사 바틀리 읽고 있었고요. 이 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어저께 필경사 바틀리 1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필경사 바틀리 37쪽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그 필경사에게는 오래 걸리는 또 다른 작업이 주어졌다. 그가 전에 보였던 희한한 행태 때문에 나는 그의 거동을 주시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는 식사하러 나가는 일이 없었다. 사실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구석의 영원한 초병이었다. 그런데 아침 10시쯤이면 진저너트가 바틀비의 칸막이 입구를 향해 전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내가 앉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짓에 의해 조용히 그리로 불려가는 듯 했다. 그러면 그 사환 아이는 1페니짜리 동전 몇 개를 짤랑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가
생강과자를 한 움큼 들고 다시 나타나 운둔처에 배달하고 수고의 대가로 과자 2개를 받았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바틀비는 생강과자를 먹고 사는 거군.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전혀 식사를 하지 않아. 그렇다면 채식주의자임에 틀림없어. 아니야, 채소조차도 먹는 적이 없는데 생강과자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나는 머릿속으로 생강과자만 먹고 살 경우 인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상을 계속했다. 생강과자를 생강과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강이 특유의 성분 중 하나이며 궁극적인 맛을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강이 어떤 것인가? 자극적이고 싸한 맛이 나지. 바틀비가 자극적이고 싸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생강은 바틀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야. 그는 필시 생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을 택했겠지. 소극적인 저항처럼 열성적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없다. 그 저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격이 비인간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저항을 하는 사람의 소극성이 전혀 무해하다면, 전자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것을 상상력으로 관대하게 추론하고자 애쓸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나는 대체로 바틀비와 그의 태도를 존중했다. 가엾은 친구로군. 나는 생각했다. 그는 악의가 없어. 불의하게 굴려는 의도가 없는 건 분명해. 그의 용모를 보면 그의 기행들이 본의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 그는 내게 유용한 사람이야. 나는 그와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해고하면 그는 아마 덜 관대한 고용주를 만나겠지. 그러면 그는 무례한 취급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굶어 죽도록 비참하게 내몰릴지도 몰라. 그래, 나는 여기서 달콤한 자기 승인을 값싸게 획득하는 거야. 바틀비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별난 옹고집에 장단을 맞춰준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내 양심에 달콤한 양식이 될 것을 내 영혼에 비축하는 거지. 그러나 이런 내 기분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간혹 바틀비의 소극성 때문에 신경질이 났다. 이상하게도 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그와 대립하여 화를 내므로써 그에 상응하는 분노의 불꽃이 그에게도 일어나게 하도록 부추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차라리 내 손마디를 윈저 비누 조각에 비벼 불을 붙이려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내 안의 악한 충동이 나를 지배하고 다음과 같은 사소한 소동이 벌어졌다. 바틀비, 그 서류들을 모두 필사하면 내가 자네와 함께 검증하겠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어째서 설마 계속 그 노새 같은 기행을 고집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옆에 있는 전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터키와 니퍼스를 향해 흥분해서 소리쳤다. 바틀비가 서류를 검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번이 2번째야. 터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때는 오후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터키는 황동 보일러처럼 홍조를 띠고 앉아 있었다. 그의 대머리에서는 김이 났고 양손은 얼룩이 묻은 서류들 속에서 흐느적거렸다. 터키가 고함을 질렀다. 생각이라뇨. 그냥 저 칸막이 뒤로 가서 저자의 눈에 멍을 들여 놓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터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팔을 내밀어 권투하는 자세를 잡았다. 그가 약속을 서둘러 실행하려는 순간 나는 경솔하게도 터키의 오찬 후의 호전성을 부채질한 결과에 깜짝 놀라 그를 제지했다. 터키 앉게. 니퍼스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 니퍼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바틀비를 즉각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변호사님, 실례지만 그건 변호사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바틀비의 행동이 확실히 비정상적이고 터키와 저를 생각하면 사실 불공평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변덕일지 모릅니다.
아, 그럼 자네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바꾼 게로군. 지금은 바틀비에 대해 아주 관대하게 말하니 말이야. 터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순전히 맥주 탓이에요. 관대한 건 맥주 기운 때문이에요. 니퍼스와 제가 오늘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관대한지 아시잖아요. 변호사님, 제가 가서 그의 눈에 멍을 들여 놓을까요? 그라는 건 바틀비를 지칭하는 거겠지? 아니 터키, 오늘은 아냐. 제발 그 주먹 좀 내리게. 나는 전문을 닫고 다시 바틀비를 향해 전진했다. 운명에 도전하도록 또 한 번 부추김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다시 저항의 대상이 되기를 열망했다. 나는 바틀비가 결코 사무실을 나선 적이 없다는 점을 삼기했다. 바틀비, 진저너트가 없는데 자네가 우체국에 좀 다녀오지 않겠나? 가로 열고 걸어서 3분 거리였다. 가로 닫고 가서 내게 배달 온 게 있나 좀 보게.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안 하는 편을 택한다고요.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와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의 맹목적인 고집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깡마르고 무일푼인 인간, 내게 고용된 이 사원에게 수치스럽게 거부당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전적으로 이치에 맞지만 그가 틀림없이 거절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 바틀비,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불렀다. 바틀비,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고함을 질렀다. 바틀비! 강신술에 응하는 진짜 유령처럼 바틀비는 세 번째 부름에 그의 운둔처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옆방에 가서 니퍼스 좀 이리 오라고 하게.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공손하게 말하고 살며시 사라졌다. 좋아 바틀비. 나는 끔찍한 응보가 바로 그의 코앞에 닥쳤으며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담담하면서도 엄하고 냉정한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나는 어느 정도 그 같은 응보를 가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과 혼란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그날은 그냥 모자를 쓰고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걸 인정해야 할까?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바틀비라는 이름의 헬쑥한 젊은 필경사와 그의 책상이 짧은 시간 안에 내 사무실의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가 폴리오 당사 센트라는 통상적인 필사료를 받고 일하지만 자신의 필사본을 검증하는 일에 영구히 면제되었다는 것. 그 임무가 터키와 니퍼스에게 그들의 월등한 예리함에 대한 경의의 표시처럼 전가되었다는 것. 더욱이 심부름이라면 어느 것이든 가장 사소한 것도 전술한 바틀비에게 시킬 수 없다는 것. 그런 일을 해달라고 간청해도 그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고 말하리라는 것. 다시 말해 그가 딱 잘라 거절하리라는 걸 모두가 받아들였다는 것임을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바틀비에 대해 적지 않게 마음이 풀렸다. 그의 안정성, 어떤 유흥도 즐기지 않는 점, 부단한 근면, 가로 열고 단 칸막이 뒤에 선 채로 공상에 잠기는 편을 택하는 때는 제외하고 가로 닫고 놀라운 침묵,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몸가짐 때문에 그는 내가 획득한 귀중한 인물이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가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 아침에 제일 먼저 와 있고 하루 종일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밤에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내게는 그의 정직함에 대한 남다른 신뢰가 있었다. 매우 중요한 문서가 그의 손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놓였다. 물론 때로는 내 영혼을 걸어야 한다 해도 돌연 그에 대해 발작적인 분노가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내 사무실에 머물면서 바틀비 자신이 정한 암묵적인 조건들, 이 조건들을 이루는 그 모든 궤벽, 특권, 전례가 없는 의무의 면제 등을 항상 염두에 두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따금 급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빠르고 짧게 바틀비를 불렀다. 가령 붉은색 테이프를
테이프로 서류 뭉치를 묶으려던 참에 그에게 한쪽을 손으로 좀 눌러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칸막이 뒤에서 통상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물론이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공통된 결점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삐뚤어진 옹고집에 직면해서 또 그런 무분별을 보고 격렬히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받은 그런 유의 거절은 매번 더해질 때마다 내가 그런 부주의를 반복할 확률을 줄이는데 공헌할 뿐이었다. 여기서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이 많은 법조인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내 사무실 열쇠도 여러 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옥탑방에 사는 한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사무실을 매일 비로 쓸고 먼지를 털어주고 주에 한 번은 물청소를 해주었다. 또 하나는 편의를 위해 터키가 보관했다. 다른 하나는 간혹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네 번째 열쇠는 누가 가졌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트리니티 교회에 가게 되었다. 도착하고 보니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잠깐 사무실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내게 열쇠가 있었다. 그러나 자물쇠에 꽂는데 방 안쪽에서 삽입된 무언가가 내 열쇠를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때 놀랍게도 안쪽에서 다른 열쇠가 돌아갔다. 그리고 가름한 얼굴을 쑥 내밀며 살짝 열린 문을 잡은 채로 바틀비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셔츠를 입었지만 그 외에는 묘하게 너덜너덜한 간이복 차림이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매우 바빠서 그래서 나는 당장은 드리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게다가 그는 나더러 건물 주변을 좀 걸어 다니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아마 자신이 용무를 마쳤을 것이라고 한두 마디 짧게 덧붙였다. 일요일 아침 내 변호사 사무실에 기거하는 바틀비. 그러면서도 신사처럼 흐트러짐 없지만 주검 같은 느낌을 주는 확고하고 침착한 바틀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틀비의 출현은 내가 다름 아닌 내 사무실 문전에서 그대로 슬그머니 물러가 그가 원하는 대로 했을 만큼 내게 이상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필경사의 온순한 뻔뻔함에 대항해 무기력한 반항심이 불쑥 일어나 쑤셔댔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이 없지는 않았다. 사실 나의 적개심을 해제한 것은 말하자면 나를 거세한 것은 주로 그의 훌륭한 온순함이었다. 나는 자신이 고용한 사원이 자신에게 지시하고 또 다름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도록 묵묵히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 순간 된 것과 다름없다고 간주한다. 더욱이 나는 바틀비가 일요일 아침에 내 사무실에서 혀칫바람으로 그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있지 않은 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무언가 온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었다. 바틀비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필사를? 그것도 아니었다. 그의 기행이 어떠하든 바틀비는 대단히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절대로 거의 벗은 상태로 책상에 앉을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바틀비에게는 그가 세속적인 이유로 그날의 예법을 어기리라고 추측할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끊임없는 호기심에 가득 찬 채 이윽고 나는 사무실 문 앞에 돌아와 섰다. 열쇠는 막힘없이 들어갔다. 나는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바틀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칸막이 뒤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그가 없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곳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바틀비가 언제부터인가 내 사무실에서 입고 잤음에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그것도 접시나 거울, 침대도 없이 말이다. 한쪽 구석에 있는 상태가 시원치 않은 낡은 소파 쿠션에 야윈 형체가 누웠던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나는 책상 밑에 돌돌 말아 치워둔 담요를 발견했다. 비어있는 난로의 쇠살대 밑에는 구두약 상자와 구두 소리, 의자 위에는 비누와 해진 수건이 담긴 양철 대야가 있었다. 그리고 생강과자 부스러기와 약간의 치즈가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그래, 바틀비가 사무실을 독차지하고 여기서 혼자 살았던 게 분명하군. 그러자 곧 이런 생각이 강하게 밀어닥쳤다. 그는 비참할 정도로 친구가 없고 외롭구나. 그의 빈곤은 극심하지만 그의 고독은 그건 정말 끔찍해. 한번 생각해보라. 일요일의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페트라처럼 버려진 곳이다. 여기서 페트라라는 건 주표시가 있는데 요르단 서남쪽에 위치한 고대의 도시 로마 제국의 정복돼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곳은 공허 그 자체다. 이 건물도 주중에는 일과 삶으로 법석거리지만 밤이 되면 철저한 공허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일요일 내내 버려진다. 이런 곳에 바틀비가 거주한다. 사람들로 붐비다가 쓸쓸해진 광경을 홀로 지켜보는 바틀비. 그는 카로타고의 폐허 가운데 침울한 생각에 잠긴 결백하고 변화한 모습의 마리우스였다. 여기서 마리우스가 또 주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대 로마의 장군 술라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패주하여 아프리카로 탈출함. 카르타고의 폐허 가운데 앉아있다는 서신을 로마에 보냄. 화가 존 벤덜린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난생 처음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우수에 사로잡혔다. 이전에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슬픔밖에 겪어본 적이 없었다. 보편적 인간성이라는 유대가 이제 나를 저항할 수 없이 끌어당겨 나는 우울해졌다. 형제로서의 우수, 바틀비와 나는 아담의 아들들이다. 성장을 하고 미시시피 강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백조처럼 그날 브로드웨이를 오가던 화사한 실크 옷들과 활기찬 얼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그 광경을 헬쑥한 필경사와 대조해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행복은 빛을 유혹하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해. 반면 불행은 멀리 숨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슬픈 공상들은 물론 병적이고 어리석은 머리의 망상이지만 바틀비의 기행과 관련해서 좀 더 특별한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상한 발견을 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입관되기 전 파르르 떨리는 수위에 감겨 무정한 낯선 이들 가운데 누워있는 필경사의 헬쑥한 형체가 보였다. 불현듯 나는 서랍이 닫힌 바틀비의 책상에 이끌렸다.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야. 몰인정한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야. 게다가 책상은 내 것이라고. 이 안에 든 것도 내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이 안을 들여다보겠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종이는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다. 정리함의 감들이 깊었다. 나는 정리함에서 서류철들을 꺼내고 그 안의 깊숙한 곳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바로 거기서 무언가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을 끄집어냈다. 낡고 큰 손수건이었다. 무겁고 묶여 있었다. 풀어보니 저금통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지목해온 그의 모든 은밀한 수수께끼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는 대답 외에 절대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따금 혼자만의 시간을 꽤 갖곤 했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읽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신문조차도 읽지 않았다. 그는 칸막이 뒤의 어슴푸레한 창 앞에 한참을 서 꽉 막힌 벽돌벽을 내다보곤 했다.
나는 그가 매점이든 음식점이든 가지 않는다고 굳게 확신했다. 게다가 창백한 얼굴은 그가 터키처럼 맥주를 마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차나 커피조차도 마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 그는 내가 아는 한 특별히 어디를 가는 적이 없었다. 산책을 나간 적도 없었다. 그가 지금 실제로 산책을 나간 게 아니라면 그렇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도대체 친척이라도 있는지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야위고 헬쑥하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생기 없는, 뭐랄까, 생기는 없지만 오만한 무의식적인 태도라고나 할까, 엄격히 자제하는 면모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다는 게 떠올랐다. 분명 나는 그 분위기에 눌려 그의 기행에 순순히 동조하게 된 것이다. 한참 동안 기척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칸막이 뒤에서 그 칙칙한 벽을 보고 공상을 하며 서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주 사소한 잡일조차도 그에게 부탁하기가 두려워졌던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그가 내 사무실을 일정한 거주지이자 집으로 삼았다는 사실, 조금 전에 발견한 이 사실을 이 모든 점과 결부해 생각해 보았다. 또한 그의 병적인 침울함도 잊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이리저리 생각하는 동안 타산적인 기분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최초로 느꼈던 감정은 순전한 우울과 진심 어린 동정심이었다. 그러나 바틀비의 쓸쓸함이 내 상상 속에서 점점 커져갈수록 그만큼 바로 그 우울은 두려움으로, 그 동정심은 혐오감으로 녹아들었다. 비참함에 대한 생각이나 비참한 광경은 어느 선까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 그 선을 넘어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동시에 끔찍한 진실이다. 그 이유가 예외 없이 인간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탓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과도한 구조적 악을 고칠 희망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 동정심은 때로 고통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동정심이 효과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상식은 영혼에게 동정심을 떨치라고 명한다. 그날 아침에 본 것으로 인해 나는 그 필경사가 선천적인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장애의 희생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의 육신에 물질적인 원조를 줄 수 있겠지만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육신이 아니었다.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었으며 나는 그의 영혼에 닿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트리니티 교회에 가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본 것들로 인해 나는 그때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갈 이유를 상실했다. 나는 바틀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집까지 걸었다. 드디어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그의 개인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만일 그가 대놓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대답하기를 거부하면 가로 열고 그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하겠지. 가로 닫고 그에게 지불할 임금에 20달러를 얹어주고 이제 더 이상 그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내가 달리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그러겠다는 말도 해야지. 특히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그를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겠노라고 말이야. 게다가 그가 고향에 돌아간 후에 언제든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나는 칸막이 뒤에 있는 그를 부드럽게 불렀다. 바틀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바틀비, 이리로 좀 오게. 자네가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 이 말에 그가 어느새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틀비, 자네의 출생지가 어딘지 말해주겠나?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자네에 대해 무엇이든 아무거나 말해주겠나?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지? 아니,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지? 나는 자네에게 우호적인 기분인데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키케로 흉상의 시선을 고정했다. 키케로 흉상은 그때 내가 앉은 자리 바로 뒤 내 머리에서 6인치 정도 위에 있었다. 바틀비, 대답 좀 해보게. 나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말했다. 그동안 그의 표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창백하고 가는 입술이 지극히 희미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둔처로 물러갔다. 내가 다소 약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그 속에 경멸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에게 베푼 부인할 수 없는 없이 좋은 대우와 특전을 고려하면 그의 삐뚤어진 고집은 배은망덕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곱새기며 앉았다. 그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지만 그리고 그를 해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미신적인 무언가가 내 가슴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지 말라는 듯했고 내가 만일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쓸쓸한 이 사람에게 감히 한마디라도 모진 말을 내뱉기라도 하면 악한으로 매도되리라는 듯했다. 마침내 나는 스스럼 없이 내 의자를 그의 칸막이 뒤로 끌고 가 앉은 다음에 말했다. 바틀비, 그럼 자네의 개인사를 밝히는 건 없던 일로 하세. 하지만 친구로서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하네만 이 사무실의 상례만큼은 따라주게. 자, 말해보게. 내일이나 모레부터 서류 검증을 돕겠다고. 요컨대 하루나 이틀 후부터는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게. 바틀비, 그러겠다고 말하게.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검같이 매겁고 침울한 그의 대답이었다. 바로 그때 전문이 열리고 니퍼스가 다가왔다. 그는 간밤에 평소보다 더욱 심한 수화불량으로 유난히 잠을 설친 탓에 괴로운 듯했다. 그는 바틀비의 마지막 말을 엿들었다. 앉는 편을 택한다고? 니퍼스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러곤 이번에는 나를 향해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이라면 그가 택하게 하겠습니다. 그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요. 저 고집불통 노새에게 우선권을. 변호사님, 지금 그가 안 하는 편을 택한다는데 그게 뭐죠? 여기서 우선권이 주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프리퍼렌스, 그가 당연히 받을 것을 빨리 받게 하겠다는 뜻. 파산한 채무자에게 남은 것을 채권자에게 분배할 때의 우선권을 뜻하며 동사 프리퍼는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혹은 택한다 라는 의미 외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 언어 유희로 쓰이고 있다. 한편 니퍼스는 혼쭐을 내다 혹은 입 닥치게 하다라는 말에 대한 점잖은 표현으로 삼고 있다. 바틀비는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는 니퍼스에게 말했다. 미스터 니퍼스, 나는 자네가 지금은 물러나 있는 편을 택하겠네. 어찌된 일인지 나는 최근에 딱히 적절하지 않은 온갖 경우에 나도 모르게 택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 필경사와의 접촉이 이미 내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로 인해 더욱 심한 다른 비정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걱정은 내가 즉각적인 수단을 취하게 하는데 효과가 없지 않았다. 매우 언짢고 부르퉁한 얼굴로 니퍼스가 자리를 뜨자 터키가 덤덤하고 공손하게 다가왔다. 변호사님,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제가 여기 바틀비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가 매일 좋은 예일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편을 택하기만 하면 그를 바로잡고 그가 자신의 서류를 검증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간 흥분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그 말을 입에 담는군. 터키가 칸막이 뒤에 비좁아진 공간에 정중히 비집고 들어오며 물었다. 그 때문에 나는 바틀비를 떠밀게 되었다. 무슨 말을요, 변호사님? 자신의 사적 공간을 때로 습격받아 불쾌한 듯 바틀비가 말했다. 저는 여기 혼자 있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저 말이야. 터키, 바로 저거라고. 아, 택한다는 말이요? 아, 그렇죠. 이상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절대 쓰지 않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님, 제가 말하려는 것은 말입니다. 만일 그가 매일 좋은 에일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편을 택하기만 하면 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터키, 제발 좀 물러가 있게. 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가 그래야 한다는 편을 택하신다면야. 터키가 물러가며 전문을 여는 순간 책상에 앉은 니퍼스가 나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서류를 파란색 종이와 흰색 종이 중 어느 편을 택해 필사해야 할지 내게 물었다. 그는 택한다는 말을 심주어 말할 정도로 짓궂지 않았다. 무심결에 그 말이 흘러나왔음이 분명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당연히 미친 사람을 제거해야 해. 그가 사원들이나 나의 머리를 돌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모두의 말씨를 바꿔놓았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를 알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점점 재밌어지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뽀. 아이고, 쉽게.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으쌰. 정견아, 저 침대에서 쉬고 있어. 응?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나는 바틀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의 창 앞에서 면벽 공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아챘다. 필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더 이상 필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니, 어째서 더 이상 필사하지 않겠다고? 네, 이유가 뭐지? 내가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 이유를 스스로 보지 못하세요?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흐릿하고 멍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 그가 나와 함께 지낸 몇 주 동안 침침한 창가에서 비할 데 없이 근면하게 필사를 해서 그의 시력이 나빠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가 한동안 필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암시했다. 나는 그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건강을 위해 밖에 나가 운동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다른 사원들이 모두 부재 중인 상황에서 편지 몇 통을 우편으로 급히 붙여야 할 일이 생겼다. 나는 바틀비가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평소와는 달리 융통성을 보여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서 무척 성가셨지만 내가 직접 갔다. 추가로 며칠이 더 흘렀다.
바틀비의 눈이 후전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 호전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필사를 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여러 차례 거듭된 나의 재촉에 그는 필사를 완전히 그만두었음을 알렸다. 뭐? 자네의 눈이 완전히 낫는다고 해도, 아니 그 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도 그래도 필사를 하지 않으려는 건가? 저는 필사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는 슬그머니 옆으로 비켰다. 그는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내 사무실의 붙박이였다. 아니, 그는 전보다 더 그것이 가능하기나 하다면 붙박이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그런데 왜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하지? 명백한 사실은 이제 그는 내게 목걸이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당하기 괴로운 맷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동정이 갔다. 내가 그를 위해서만 근심했다고 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 그가 단 한 사람이라도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이 됐더라면 나는 바로 편지를 써서 그 가엾은 친구를 적절한 요양소에 데려가라고 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인 듯했다. 우주에서 철저하게 혼자인 듯했다. 대서양 항복판의 난파선 조각이었다. 마침내 변호사업과 관련된 필요가 다른 모든 사정 위에 군림했다. 나는 엿새간의 시간을 주고 그에게 무조건 자리를 비우라고 최대한 예를 갖춰 말했다. 그동안 다른 거처를 구할 조치를 취하라고 통고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기 위한 첫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다른 거처를 구하는 일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바틀비, 자네가 마침내 여기를 떠날 때 완전히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네. 이 시간 이후로 엿새 일세 기억하게.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나는 칸막이들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헉, 바틀비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코트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몸의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향해 나아가 그의 어깨를 건드리고 말했다. 시간이 다 되었네.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해. 여기 돈이 있네. 미안하네만 자네는 가야 하네. 그가 등을 돌린 채로 대답했다. 그러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네. 그는 침묵을 지켰다. 내게는 이 사람의 평범한 정직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내가 부주의해서 바닥에 흘린 6펜스짜리나 1실링짜리 동전들을 자주 주워 돌려주었다. 나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주의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처사가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바틀비, 자네의 필사료로 12달러를 줄 게 있네. 여기 30달러 있세. 나머지 20달러도 자네 것이야. 받지 않겠나? 나는 그에게 지폐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럼 돈을 여기에 놓겠네. 나는 돈을 책상에 놓고 그 위에 문진을 얹었다. 그런 다음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가다가 조용히 돌아서서 덧붙였다. 바틀비, 사무실에서 자네의 물건들을 다 치우고 나면 당연히 사무실 문을 잠그겠지. 이제 자네 말고는 모두 퇴근했으니 말했세. 그리고 열쇠는 내가 아침에 꺼낼 수 있도록 문 앞 벨트 밑에 살짝 넣어두게. 다시 볼 일이 없겠군. 잘 가게. 이 다음에 새로운 거처에서 내가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편지로 꼭 알려주게나. 잘 가게 바틀비.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기 바라겠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폐허가 된 사원에 남은 마지막 기둥인 양 그만 없으면 버려질 방의 한복판에 그는 벙어리처럼 그대로 홀로 서 있었다. 나는 수심에 잠겨 집을 향해 걸었다. 이때 나의 자기만족이 동정심을 이겼다. 바틀비를 쫓아내는 나의 대가다운 관리 능력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대가답다고 했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제3자라면 누구에게든 그렇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내 처사의 묘미는 완벽한 침착함에 있는 듯했다. 저속한 위협도 어떤 유의 허세도 성마른 고함 소리도 없었다. 바틀비에게 거지 같은 짐이나 챙겨 나가라는 격렬한 호령을 툭툭 내뱉으면서 방을 가로질러 이리저리 성큼성큼 걷는 일도 없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바틀비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다. 열등한 천재는 그랬겠지만 말이다. 그 대신 나는 그가 틀림없이 떠날 거라는 가정하에 내가 해야 할 말을 차곡차곡 쌓았다.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 처사에 매료되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어쩐 일인지 자고 일어나니 자기 만족의 취기에서 깨어난 것이다. 사람이 가장 냉철하고 현명해지는 시간대 중 하나는 아침에 잠이 깨고 난 직후이다. 내 처사는 변함없이 분별 있는 듯 했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 같았다.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떨지 그것이 문제였다. 바틀비가 떠나리라고 가정한 것은 확실히 기분 좋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가정은 결국 순전히 나 혼자 정한 것이며 바틀비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핵심은 그가 나를 떠나리라는 가정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정보다는 선택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나는 찬반 양론의 확률을 추론하면서 다운타운을 향해 걸었다. 그 일이 처참한 실패로 판명날이라는 생각, 따라서 바틀비가 변함없이 사무실에 건재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곧이어 틀림없이 그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계속 갈팡질팡했다. 나는 브로드웨이와 커넬 스트리트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꽤나 흥분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말하는 게 들렸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쪽에 걸겠네. 못한다고? 좋아, 어서 돈을 걸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본능적으로 내가 걸 돈을 꺼내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그날이 선거일이라는 게 생각났다. 내 귓결에 들은 말은 바틀비가 아니라 어느 시장 선거 출마자의 당선 여부를 두고 한 것이었다. 내 생각에 골똘하다 보니 브로드웨이 전체가 나와 함께 흥분하고 나와 함께 같은 문제를 놓고 논쟁한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나는 한순간 넋을 잃고 있다가 소리를 친 게 거리의 소음 덕분에 드러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지나갔다. 의도했던 대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다.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 온통 쥐죽은 듯했다. 그가 떠난 것이 틀림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봤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래, 내 조치가 성공한 거야. 그는 정말 사라진 거야. 하지만 여기에 무언가 우울한 기분이 섞여 들었다. 빛나는 나의 성공이 유감스럽다시피 했다. 나는 바틀비가 두고 갔을 열쇠를 찾아 문 앞의 매트 밑을 더듬거리다가 잘못해서 무릎이 문짝에 부딪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이에 응답해서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요. 지금 바빠요. 바틀비였다. 청청병력이었다. 순간 나는 오래전 버지니아주에서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오후에 입에 담뱃대를 문 채로 여름 번개에 맞아 죽은 사내처럼 우뚝 섰다. 그 사람은 열려있던 따스한 창가에서 죽었는데 그 꿈 같은 오후 누군가 그를 건드려 쓰러지기 전까지 거기 그렇게 상체를 내민 채로 있었던 것이다.
여름 먼게 맞아주고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이윽고 나는 나직히 내뱉었다. 가지 않았군. 나는 짜증이 났지만 그 불가사의한 필경사가 나에게 행사하는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우위에 다시금 복종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나는 그 구역을 돌며 이 전대미문의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물리적으로 그를 떠밀어 내쫓는 짓은 할 수 없었다. 험한 욕을 하며 쫓아내는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주검이나 다름없는 그가 나에 대해 승리감을 만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떡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이 문제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그래, 전에는 바틀비가 떠나리라고 선견하여 가정했듯이 지금은 그가 떠났다고 과거로 소급하여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을 논리적으로 끌고 나가면 나는 아주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바틀비를 전혀 보지 못한 척하고 마치 그가 공기인 것처럼 그를 향해 곧장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처사는 급소 찌르기와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가정의 원리를 그렇게 적용했을 때 바틀비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계획의 성공은 다소 미심쩍어 보였다. 나는 그와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은근히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틀비, 몹시 불쾌하군. 내가 괴롭다네, 바틀비. 자네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네. 나는 자네가 신사적인 체계를 지닌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도 자네라면 약간의 힌트로 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억측이었군. 내가 잘못 보았네. 나는 진정으로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왜 아직 돈에 손도 대지 않았지? 나는 전날 저녁에 돈을 놓아둔 곳을 가리켰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에게 가까이 나가면서 벌컥 성을 내고 다그쳤다. 여기를 떠날 텐가 말 텐가? 떠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않는을 살짝 강조하는 대답이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여기에 있는 건가? 방세라도 내는가? 내 세금이라도 대신 내나? 아니면 이 사무실이 자네 건가?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필사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나? 자네 눈이 회복되었어? 오늘 오전에 짧은 서류를 필사해 주겠나? 아니면 몇 줄 검증하는 걸 돕겠나? 아니면 요 앞의 우체국에 좀 다녀올 텐가? 무슨 일이든 자네가 사무실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구실이 될 일을 하긴 하겠는가 말이야. 그는 조용히 자신의 운둔처로 물러갔다. 나는 그때 신경질적인 적개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당장은 더 이상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단연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바틀비와 나 단둘밖에 없었다. 불행한 애덤스와 그보다 더 불행한 콜트의 비극이 생각났다. 그 일은 콜트의 후미진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애덤스 때문에 극도로 격앙된 콜트가 어떻게 해서 분별 없이 걷잡을 수 없는 흥분에 자신을 내맡기고 돌연히 돌이킬 수 없는 행위로 치달았던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누구보다 그 행위를 더 개탄해 마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오른 것은 만일 그 언쟁이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나 가정집에서 벌어졌다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었다. 인간미가 느껴지고 가정집이 연상되는 것들의 축복을 전혀 받지 않은 건물의 2층 후미진 사무실에 홀로 있는 상황, 카펫이 깔리지 않는 의심할 바 없이 먼지투성이의 살풍경한 외관의 사무실이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 상황이 불운한 콜트의 과민한 자포자기 상태를 고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 분노한 태초의 아담이 일어나 바틀비와 관련해서 나를 유혹했을 때 나는 그와 씨름하고 그를 내동댕이 쳤다. 어떻게? 그야 물론 신의 명령을 상기했을 뿐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주표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스도의 계명.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했다. 더욱 고원한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자비는 종종 대단히 현명하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보호장치이다. 인류는 질투, 분노, 증오, 이기심, 영적인 교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감미로운 자비 때문에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기 이익의 추구는 달리 더 좋은 동기를 끌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특히 고원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자비와 자선으로 이끈다. 아무튼 문제의 그때 나는 필경사의 행동을 호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를 향한 나의 격양된 감정을 몰아내려고 했었다. 나는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이야.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그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 그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당연해. 또한 나는 곧바로 일에 전념하려 하는 동시에 나의 의익이 소침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다. 나는 바틀비가 오전 중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편한 시간에 자신의 운둔처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문을 향해 단호히 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2시 반이 되었다. 터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잉크병을 뒤엎었고 전반적으로 소란스러워졌다. 디퍼스는 평온하고 공손한 상태로 누그러졌다. 진저너트는 점심 사과를 와삭와삭 씹었다. 그리고 바틀비는 그의 창가에 서서 여느 때보다 깊은 면벽 공상에 잠겨 있었다.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 이걸 내가 인정해야 할까? 그날 오후 나는 다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퇴근했다. 좀 답답해지는데.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한가한 틈틈이 에드워즈의 의지와 브리스틀리의 필연에 관해서 조금 연구했다. 에드워즈의 의지라는 건 미국의 신학자 조너선 에드워즈의 자유의지고요. 프리스틀리의 필연이라는 것은 영국의 신학자이자 과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의 철학적 필연의 원칙이랍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책들은 내게 유익한 기분을 일으켰다. 나는 그 필경사와 관련된 걱정거리들이 모두 영겁의 세월 전부터 예정되었으며 바틀비는 전적으로 지혜로운 신의 어떤 신비로운 뜻에 따라 나와 함께 살도록 숙사를 배정받았다는 확신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필멸의 인간인 내가 헤아릴 바 아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바틀비. 거기 자네의 칸막이 뒤에 계속 머물게. 더 이상 자네를 괴롭히지 않겠네. 자네는 여기 오래된 의자들처럼 무해하고 조용하지. 한마디로 나는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처럼 은밀한 느낌이 드는 적이 없네. 드디어 이것을 알겠네. 드디어 느끼네. 내 인생의 예정된 목적을 꿰뚫어 볼 수 있네. 나는 만족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결한 역할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은 바틀비 자네가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기간만큼 사무실을 자네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이 현명하고 복된 마음가짐은 사무실을 찾은 내 직업상의 친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부정하게 한마디씩 하며 나서지 않으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인색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긁어대며 그들보다 관대한 사람들이 품은 최선의 결의마저 결국은 지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불가해한 바틀비의 기묘한 모습에 영향을 받고 그에 관해 나쁜 의견을 입 밖에 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따금 내게 용무가 있는 변호사들이 사무실에 들러 아무도 없이 그 필경사만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무언가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 하곤 했다. 하지만 바틀비는 그들이 거는 잡담을 무시하고 그저 방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 있곤 했다. 결국 변호사들은 얼마간 바틀비가 그러고 있는 것을 응시하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돌아가기 일쑤였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